아줌마가 뭘 아냐? 남편이랑 집 가서 떡이나 철하며 쓰리스타 여성 군단장의 멱살을 잡았던 겁없는 중령, 그녀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사람들은 이곳을 철의 삼각지라 불렀지만 군인들은 얼음의 무덤이라 불렀다. 1월의 철원은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었다. 대성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군복 틈새를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고 코 속의 물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선사했다. 오후 2시 주말이었지만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폭설을 토해낼 기세였다. 그 삭막한 풍경 속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국산 소형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왔다. 목적지는 백골회관.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 장병들과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군인 복지 시설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온 인물은 등산복 바지에 색이 바랜 두툼한 검은색 롱패딩을 걸친 중년 여성이었다. 벙거지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쓴 그녀의 이름은 고결.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장이자 육군 중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별 3개의 위험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행원도 번쩍이는 성판이 달린 관용차도 없이 그녀는 홀로 이곳에 왔다. 고결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회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물 외벽에 금이 갔군. 작년 예산으로 보수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입김을 호호 불며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1층 로비는 면회 온 가족들과 외출 나온 병사들로 북적였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군화 냄새, 그리고 왁자지껄한 소음이 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고결은 식당 겸 휴게실 구석, 창가 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익숙하게 주문했다. 여기 가래떡 구이 하나랑 꿀 좀 많이 주시고 쌍화차 한 잔 뜨겁게 부탁해요. 주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으로 사라지자 고결은 모자를 살짝 고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고기를 굽는 병사들의 손에 머물러 있었다. 옆 테이블 앳된 이등병이 부모님 앞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가위질을 하는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검붉은 동상 자국이 선명했다. 고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급용 장갑이 또 불량이란 말인가? 아니면 간부들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건가? 그녀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깨알 같은 글씨로 메모를 시작했다. 3사단 예하부대 동상 환자 현황 파악 요망. 피복 수령증 대조 필요. 잠시 후 노릇하게 구워진 가래떡과 진한 갈색의 쌍화차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을 보자 오전 내내 최전방 철책을 도보로 답사하느라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녹는 듯 했다. 고결은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끈적한 꿀에 푹 찍었다. 따뜻하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과 온기. 하지만 그녀는 떡을 삼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물거렸다. 창밖 위병소 근무를 서는 병사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지휘관인 나는 따뜻한 곳에서 떡이나 먹고 있다니. 목이 메어왔다. 그녀가 쌍화차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던 찰나였다. 쾅! 휴게실 입구의 강화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거대한 군화 발소리가 실내의 소음을 찢고 들어왔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단칼에 잘려나간 듯 정적이 흘렀다. 입구에 들어선 것은 서너 명의 군 간부들이었다.
그 중심에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걷는 남자가 있었다. 제3보 병사단 산악대대장 박만 중령이었다. 그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투복 상의 지퍼를 배꼽까지 내리고 있었고 팔 소매는 거칠게 걷어올린 상태였다. 머리에는 삐딱하게 쓴 베레모가, 허리춤에는 권총 대신 가죽 장갑이 덜렁거렸다. 충성. 대대장님 오셨습니까? 식당 안쪽에서 밥을 먹던 중대장급 장교들이 밥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급하게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박만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됐어, 앉아. 밥 먹는데 뭔 경례야. 체하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자신의 권위를 즐기고 있었다. 박만은 식당 정중앙 가장 전망 좋은 6인용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미 다른 병사 가족이 앉아 식사 중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들 옆에 서서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 놀란 병사 가족이 허둥지둥 자리를 비켜주자 박만은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한소리. 박만이 고함을 질렀다. 뒤따라 들어온 왜소한 체구의 병사 대대장 당번병인 나한솔 상병이 화들짝 놀라 뛰어왔다. 상병 나한솔. 부르셨습니까? 넌 대가리가 장식이냐? 내가 앉았으면 알아서 물이랑 수저를 세팅해야 할 거 아니야. 눈치를 어디 국 끓여 먹었어? 박만은 신고 있던 흑투성이 전투화를 테이블 다리에 벅벅 문지르며 짜증을 냈다. 나한솔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한솔이 정수기 쪽으로 뛰어가자 박만은 혀를 차며 맞은편에 앉은 작전 장교에게 투덜거렸다. 아, 진짜 급 떨어져서 못 써먹겠네. 야, 김소령. 너네 인사과 애들 일 안 하냐? 당번병 좀 똘똘한 놈으로 바꾸라니까 왜 아직도 저 고문관 새끼야? 아, 그게 대대장님 성격. 아니, 스타일 맞출 병사가 쟤밖에 없어서. 작전 장교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다. 박만은 코웃음을 쳤다. 스타일은 무슨. 야, 메뉴판 가져와. 오늘 내가 쏜다. 다들 뭐 먹을래? 법카 한도 남았으니까 비싼 거 시켜. 박만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면회 온 부모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오히려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아, 연대장 그 꼰대 새끼.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고 오라가라 지랄이야. 내가 지 캐디야? 지는 육사 선배면 다인가? 박만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왔다. 상관에 대한 뒷담화, 병사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자신의 권력 과시.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시정잡배의 모습이었다. 그때 박만의 눈길이 우연히 구석 창가 쪽으로 향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낡은 패딩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쓴 그녀는 박만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저 묵묵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떡을 오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평소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박만에게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는 묘한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오늘 아침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바닥을 치던 참이었다. 화풀이 대상 혹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박만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재밌네. 민간인 아줌마가 여기가 무슨 동네 다방인 줄 아나. 박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전 장교가 말릴 새도 없었다. 그는 저벅저벅 위협적인 발소리를 내며 고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고결은 여전히 수첩에 집중하고 있었다. 회관 난방 상태 불량. 외풍이 심함. 쿵. 박만이 군화발로 고결의 테이블 다리를 걷어찼다. 찻잔 속에 쌍화차가 출렁거려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이봐요, 아줌마. 고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만을 올려다보았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바다와도 같았다. 군인들이 쉬는 곳에 웬 민간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눈치 없어? 방만이 비아냥거렸다. 고결은 쏟아진 찬물을 휴지로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군 장병과 면회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방해가 됐나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서리빨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방만은 그 기품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혔다. 감히 등산객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방해? 방해라. 방만은 허리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고결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아줌마. 여기는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들이 쉬는 신성한 곳이야. 당신처럼 할 일 없이 등산이나 다니는 팔자 좋은 년들이 들어와서 떡이나 주워 먹는 곳이 아니라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면회객들은 입을 막았다. 하지만 방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자극적이고 더 모욕적인 말을 찾아내려 애썼다. 나이 처먹고 주책 맞게 혼자 청승 떨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 할 일 없으면. 방만의 시선이 고결이 먹던 가래떡 접시에 꽂혔다. 그리고 입가에 더러운 미소가 번졌다. 집에 있는 남편이랑 떡이나 칠 것이지 왜 여기서 떡을 처먹고 지랄이야? 밥맛 떨어지게. 정막. 식당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여군 전체, 아니 모든 어머니와 여성에 대한 혐오가 담긴 성희롱이자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망발이었다. 고결의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비통함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온 이 군대에 내 아들 같은 병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자리에 저런 괴물이 앉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다. 고결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무게가 있었다. 귀가 먹었나? 남편이랑 떡이나 치라고. 이 재수 없는 아줌마야. 방만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결의 멱살을 잡았다. 두툼한 패딩 점퍼가 그의 소나귀에 구겨졌다. 당장 안 꺼져?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지역 대대장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때였다. 멱살을 잡힌 고결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방만은 순간 당황했다.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만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쌍한 짐승을 보듯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대대장. 고결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 귀하고 무거운 직책을 맡은 자의 입에서 어찌 그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말이 나온단 말인가. 뭐? 자네 어머니에게도 자네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숭고한 군복을 입고 국민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뱉고도 자네가 군인인가? 고결의 호통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늙은 호랑이의 포효처럼 식당을 뒤흔들었다. 방만은 그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멱살을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방만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탁! 고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방만의 손목을 낚아챘다. 50대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박만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고결은 박만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멱살을 풀어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패딩 점퍼 지퍼를 잡았다. 찌익!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패딩이 양옆으로 벌어졌다. 그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 그리고 양쪽 어깨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색의 별들. 하나, 둘, 셋. 중장, 군단장, 50만 야전군을 호령하는 철원의 주인.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다. 정숙이 물을 따르던 나한솔 상병은 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신호탄처럼 울렸다. 박만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자신이 멱살을 잡고 희롱한 아줌마가 바로 직속상관인 5군단장 고결 중장이었다니. 군단장님? 박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고결은 잡고 있던 박만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박만은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대장 박만. 고결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심판의 칼날만이 남았다. 자네는 오늘 씻을 수 없는 3가지 죄를 지었다. 고결이 한 걸음 다가갔다. 박만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은 땀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첫째, 국민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희롱하여 군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은 죄. 둘째,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하극상의 죄. 고결은 바닥에 널브러진 박만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셋째, 가장 큰 죄는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지금껏 내 귀한 자식들을, 병사들을 짐승처럼 부렸다는 죄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인 줄 모르고 제가 잠시 미쳐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만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빌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몰랐다. 고결이 싸늘하게 웃었다. 계급장을 안 달면 국민에게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된단 말인가? 내 놈은 군인이 아니다. 제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고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있는 나한솔 상병과 눈이 마주쳤다. 고결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나 상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놀랐지? 미안하다. 못난 상관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나한솔 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박만에게 당했던 서름이 군단장의 따뜻한 한마디에 녹아내린 것이다. 고결은 다시 박만을 향해 돌아섰다. 헌병대를 부를 것 없다. 영창에 보내는 것도 아깝다. 자네 같은 놈에게는 세금으로 주는 밥도 사치야. 고결의 눈빛이 번뜩였다. 일어나. 예. 일어나라고 했다. 중령 박만. 박만이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자네 군 생활 몇 년 했나? 22년 했습니다. 22년. 그 긴 시간 동안 자네는 무엇을 배웠나? 권력? 요령? 허세? 고결은 박만의 전투복 어깨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중령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오늘부로 자네는 계급장을 뗀다. 투두둑.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궁화 2개가 그려진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박만의 비명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고결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지시겨버렸다. 내일부터 당장 최전방 GOP 소초로 올라가라. 거기서 이등병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근무 서라. 방탄조끼 하나 소총 한 자루만 지급한다. 직책은 없다. 계급도 없다. 그냥 아저씨로 살아라. 군단장님, 제발 그것만은
저는 허리도 안 좋고. 닥쳐. 고결의 호통에 박만은 입을 다물었다. 자네가 눈 오면 춥다고 우통 까고 뛰게 만들었던 병사들, 자네가 따뜻한 관사에서 잠잘 때 영하 30도 혹한에서 떨던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뼛속까지 느껴봐라. 그러고 나서도 내 놈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 고결은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병에게 선언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이다. 이자는 더 이상 대대장이 아니다. 3, 4단 전 장병에게 전파해라. 박만은 오늘부로 훈련병 신분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다시 배운다. 이상. 고결은 벙거지 모자를 다시 푹 눌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식당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바닥에 주저앉아 뜯겨진 계급장을 보며 오열하는 박만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것은 파멸이자 어쩌면 인간이 되기 위한 지옥 훈련의 시작이었다. 철원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추위의 시작이라고 예고하듯이. 철원의 밤은 낮보다 1000배는 더 혹독했다. 해가 떨어지자마자 기온은 곤두박질 쳤고 GOP 일반전초 철책선을 따라부는 칼바람은 윙윙거리는 괴기스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죽은 병사들의 원혼이 우는 듯한 소리였다. 덜컹거리던 육공트럭이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백골부대 최전방 소초 앞이었다. 짐칸의 덮개가 열리고 헌병 2명이 한 중년 남자를 짐짝처럼 바닥으로 밀어냈다. 으억! 눈밭에 처박힌 남자는 박만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뜯겨나간 실밥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었고 입고 있는 야전 상의는 얇디얇았다. 고결 군단장의 지시대로 지급된 것은 소총 한 자루, 방탄 헬멧, 그리고 구형 요대탄띠 뿐이었다. 일어납니다. 아저씨. 차가운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박만이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을 한 하사가 서 있었다. 소초장 김강철 하사. 눈빛이 매서운 청년이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3, 4단 대대장 박만 중령이야. 어디서 하사 나부랭이가. 박만이 악을 쓰며 일어나려 했지만 추위에 굳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다시 비틀거렸다. 대대장,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김 하사가 딱딱하게 잘라 말했다. 군단장님 명령서에는 훈련병 신분의 민간인 아저씨 1명을 인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급 대우 기대하지 마십시오. 밥값 못하면 밥도 없습니다. 에이. 이 새끼들이 단체로 돌았나. 박만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을 파고드는 추위였다. 영하 35도. 체감온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철원의 진짜 겨울이었다. 따라옵니다. 막사 안내합니다. 김 하사가 앞장섰다. 박만은 이를 악물고 그 뒤를 따랐다. 소초 내무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땀 냄새, 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안에는 근무 투입을 준비하거나 막 복귀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오자 호기심과 경계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주목. 김 하사의 말에 병사들이 자세를 잡았다. 오늘부터 우리 소초에서 함께 지낼 신입이다. 이름은 박만. 나이는 많지만 계급은 없다. 군단장님 특별 지시로 모든 일과와 근무는 이등병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열외는 없다. 병사들 사이에서 헐 하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자, 인사해. 여기가 내가 잘 곳이다. 김 하사가 가리킨 곳은 내무반 가장 구석, 문 바로 옆자리였다. 찬바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자 막내들이 쓰는 자리였다. 이봐, 소초장.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침상은 좀 곤란한데. 간부 숙소 없나? 박만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물었다.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연식이 있는데 예우는 해줘야. 아저씨. 김하사가 박만의 코앞까지 다가와 노려보았다. 지금 밖에서 근무 서는 애들, 아저씨 아들벌입니다. 걔들은 허리가 무쇠라서 그 무거운 장비 메고 계단 타는 줄 아십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단장님께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빌든지. 고결 군단장의 이름이 나오자 박만은 입을 다물었다. 빌라고? 그 붉은 눈의 호랑이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환복합니다. 10분 뒤 전반야 투입입니다. 박만은 병사들이 던져준 냄새 나는 군복 바지로 갈아입었다. 서러움이 북받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관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부하들을 종처럼 부리던 그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냄새나는 구석방 신세라니. 고결.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백성일 의원한테 연락만 닿으면 너는 끝이야. 박만은 속으로 이를 갈며 전투화를 신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마주할 철책의 밤이 얼마나 긴지. 야, 신입 아저씨. 탄띠 그렇게 매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 옆에 있던 상병이 툭 던졌다. 뭐? 야, 임마, 내가 군 생활 22년이야. 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근데 왜 꼬였습니까? 상병이 비웃으며 박만의 요대를 낚아채 제대로 조여주었다. 숨 못 쉴 정도로 조여야 안 흘러내립니다. 배 나왔다고 헐렁하게 매면 계단 타다가 죽습니다. 이 건방진 새끼가. 집 앞 투입 5분 전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박만은 떠밀리듯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뺨을 때렸다. 출발. 선두 병사가 철책선을 따라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백골부대 GOP의 악명 높은 VB 밸리. 경사가 60도에 육박하는 4,000개의 계단 지옥이 시작되었다. 처음 10분은 오기로 버텼다. 20분이 지나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30분이 지나자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헉, 헉. 야, 좀 쉬었다 가자. 박만이 헐떡이며 주저앉으려 했다. 일어납니다. 앉으면 업니다. 뒤따르던 부사수 일병이 박만의 엉덩이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툭 쳤다. 아, 진짜 못 가겠다고.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아저씨 때문에 우리 다 늦습니다. 섹터 경계 구역 비면 뚫립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일병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박만은 22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육체적 고통과 멸시를 동시에 맛보았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철제 계단이 손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가 편안하게 지휘 통제실 모니터로만 보던 점들. 그 점 하나하나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움직이는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만은 반쯤 송장이 되어 있었다. 손과 발에는 동상이 걸려 거먹게 변해가고 있었고 얼굴은 며칠 씻지 못해 거짓골이었다. 그는 꾀를 쓰려다 김하사에게 걸려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기도 했고 몰래 짬을 식히려다 상병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날 점심은 주먹밥이었다. 혹한기 훈련 상황을 가정해 추진된 식사였다. 비닐봉지에 담긴 밥덩어리는 이미 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반찬은 단무지 3쪽과 다 식어버린 똥국된장국이 전부였다. 철책 초소 안. 박만은 언밥을 씹으며 욕지기를 했다. 이걸 밥이라고 처먹으라는 거야? 개새끼들도 이것보단 따뜻하게 먹겠다.
박만은 먹던 비닐봉지를 초소 바닥에 내던졌다.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함께 근무를 서던 최민우 일병이 묵묵히 자신의 밥을 먹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 일병은 21살 대학을 휴학하고 온 얌전한 청년이었다. 아저씨, 그거 주우십시오. 최 일병이 낮게 말했다. 뭐? 야, 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3, 4단 예산이 얼만데 밥을 이따위로 줘? 횡령 아니야 이거? 박만이 소리쳤다. 그러자 최 일병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만을 노려보았다. 횡령이요? 최 일병의 눈빛이 흔들렸다. 작년에 우리 대대 난방비랑 부식비 대대장님이 다 깎으셨잖아요. 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박만은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우리 저번 달까지 온수 안 나와서 찬물로 씻었습니다. 밥 반찬 부실해서 매점에서 냉동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거 아저씨가 대대장일 때 사인한 거 아닙니까? 최 일병은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주워 흙을 털어냈다. 이거라도 먹어야 버티니까 먹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라서 군말 없이 먹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러 왔으니까 집에 계신 엄마 아빠 지켜야 하니까 참는 겁니다. 최 일병은 흙 묻은 주먹밥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우적우적. 얼어붙은 밥알 씹는 소리가 좁은 초소를 채웠다. 박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회관이 낡아서 품위 유지가 안 된다며 전용했던 그 예산. 그 몇천만 원이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물 한 방울이었다. 자신이 업적 쌓겠다고 줄였던 보급품들이 지금 자신의 손발을 썩게 만드는 동상의 원인이었다. 그때 초소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치직. 여기는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현재 각 소초 식사 상황 보고하라. 고결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헬기를 타고 순시하는 대신 매일 무전으로 병사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최 일병이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12소초. 식사 중입니다. 의상. 밥은 따뜻한가? 부족한 건 없나? 네. 아주 맛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성. 최 일병은 거짓말을 했다. 덜덜 떨면서 언밥을 삼키면서 맛있다고 보고했다. 박만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 내가 있을 땐 다들 징징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 고생이 많다. 옆에 있는 신입 아저씨는 밥 잘 먹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만이 움찔했다. 최 일병이 박만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네. 아주 잘 드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전이 끊겼다. 박만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20년 넘게 군복 입고 거들먹거렸던 자신이 고작 20살짜리 병사보다 못난 놈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박만은 떨리는 손으로 최 일병이 주워다 놓은 흙 묻은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뜨겁게 목구멍을 태웠다. 미안하다. 박만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가 나왔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박만은 주먹밥을 씹으며 울었다. 눈물이 콧물과 섞여 밥알 위로 떨어졌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먹는 진짜 밥이었다. 참회는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1월 말 철원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설이었다. 시야가 1m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했다. 전원 비상, 제설 작전 및 경계 강화, 소초에 비상이 걸렸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보급로가 끊기고 철책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런 악천후는 적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방만도 넉갈의 제설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치워도 치워도 하늘에서 똥을 싸듯 눈이 쏟아졌다. 아저씨, 15섹터 쪽 비탈길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 좀 날라주십시오. 김강철 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방만은 대꾸할 힘도 없이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맸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어린애들이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모래주머니를 메고 비틀거리며 비탈길을 오르던 중이었다. 앞서 가던 이진수 이병이 발을 헛디뎠다. 눈 속에 가려진 빙판을 밟은 것이다. 이병의 몸이 휘청하더니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졌다. GOP 계단 옆은 바로 천길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린다. 안 돼. 방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이 썰매처럼 미끄러져 이병의 다리를 낚아챘다. 우당탕. 방만은 이병을 안고 구르며 철책 기둥에 몸을 세게 부딪혔다. 끄악. 방만의 왼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격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병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멈춘 곳은 벼랑 끝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이었다. 괜찮냐? 안 다쳤어? 방만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이진수 이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아저씨. 피가. 방만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다. 별거 아니야. 일어나. 빨리 복귀해야 해. 방만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다. 탈골이었다. 그때 김하사와 병사들이 달려왔다. 이병 이진수. 괜찮나? 아저씨. 이게 무슨. 김하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이병을 감싸고 있는 방만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방만이 남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다니. 소초장. 애 데리고 먼저 가. 난 좀 쉬었다 갈게. 방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엎혀. 빨리. 김하사가 방만을 둘러엎으려던 순간이었다. 탕.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눈보라 소리에 묻혔지만 그것은 분명한 총성이었다. 그것도 북쪽에서 날아온. 엎드려. 방만이 김하사의 목덜미를 잡아채 눈밭에 처박았다. 피웅. 총알이 방금 김하사의 머리가 있던 공간을 가르고 지나가 뒤쪽 나무에 박혔다. 저기다. 북계군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폭설을 틈타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를 시도한 것이다. 시야는 제로. 적의 규모도 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그때 눈밭에 처박혀 있던 방만의 눈빛이 변했다. 22년. 그가 군복을 입고 보낸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비록 타락하고 썩었을지언정 그의 몸속에는 수만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 잠자고 있었다. 김하사. 조명탄 쏴. 11시 방향 능선이야. 방만이 소리쳤다.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 바람 소리가 다르잖아. 저쪽 능선 타면 바람이 끊겨. 놈들은 거기로 온다. 빨리 쏴.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베테랑의 확신.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신호탄을 발사했다. 피우웅우펑. 붉은 조명탄이 눈보라를 뚫고 터졌다. 그리고 드러난 광경. 하얀 설원을 기어오르는 하얀 위장복의 무리들. 적이었다. 놈들은 철책 절단을 시도하고 있었다. 사격 개시. 쏘라고.
방만의 고함과 함께 백골부대의 소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철원의 밤하늘이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였다. 방만은 탈골된 어깨를 부여잡고 한 손으로 K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래. 이게 군인이지. 떡이나 처먹는 게 아니라 총알을 먹여주는 게 군인이지. 방만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썩은 동태눈이 아니었다. 굶주린 호랑이의 눈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크악! 철원의 밤하늘을 찢는 것은 북풍만이 아니었다. 아군의 비명과 적의 총성, 그리고 수류탄이 터지는 굉음이 뒤섞여 하얀 설원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시야는 제로. 눈보라는 마치 하얀 커튼처럼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했다. 방만은 참호 바닥에 몸을 구겨 넣었다. 왼쪽 어깨는 탈골되어 덜렁거렸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썹을 타고 내려와 왼쪽 눈을 가렸다. 소초장. 김강철. 정신 차려. 방만이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하사의 뺨을 흙 묻은 손으로 후려쳤다. 쫙. 어버버. 김하사는 패닉 상태였다. 난생 처음 겪는 실전, 그것도 눈앞에서 부하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본 23살의 청년은 얼어붙어 있었다. 지휘관이 얼어붙으면 부대는 전멸이다. 방만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김하사의 멱살을 끌어당겼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너 어머니 안 보고 싶어?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집이라는 단어에 김하사의 초점이 돌아왔다. 중령님. 중령 아니야. 그냥 늙은 아저씨다. 하지만 전쟁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안다. 무전기 줘. 방만은 김하사의 등에서 무전기를 낚아챘다. 각 초소 들어라. 여기는 12소 초장. 대리다. 현재 적은 3개 조로 나뉘어 침투 중이다. 1조는 정면 절단 시도, 2조와 3조는 양날개로 우회해서 우리 후방을 치려고 한다. 치직. 아저씨,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전기 너머로 최민우 일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냄새가 나니까. 방만은 코를 킁킁거렸다. 화약 냄새 사이로 비릿한 쑥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위장크림 특유의 냄새였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미세한 눈 밟는 소리. 사각. 그것은 정면이 아닌 측면이었다. 최일병, 너희 분대는 3시 방향 벙커로 이동해서 크레모아 지향성 지뢰 격발기 잡고 대기해. 내가 신호하면 눌러. 알았어?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면을 향해 조명탄 계속 띄워. 놈들 시선을 묶어둬야 해. 방만은 소총을 오른손 한 손으로 들었다. 어깨 통증이 뇌를 파먹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래. 이게 군인이지. 골프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총을 휘두르는 게 군인이지. 그는 20년간 잊고 살았던 야성을 깨워냈다. 방만은 참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미끼가 필요해. 내가 놈들을 유인한다. 방만은 눈밭을 구르며 소리쳤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여기다. 여기 대대장이 있다. 나를 쏴라. 그의 도발에 어둠 속에서 총구의 불꽃이 번쩍였다. 타타탕. 총알이 방만의 발치에 박혔다. 그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걸려들었다. 적들이 방만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 측면이 비었다. 지금이야. 최일병. 눌러. 방만의 고함과 동시에 굉음이 터졌다. 콰광. 3시 방향 숲속에서 크레모와 수백 개의 쇠구슬이 부채꼴 모양으로 뿜어져 나갔다.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으악! 우회하던 적의 선발대가 쓸려나갔다. 하지만 적은 물러서지 않았다. 살아남은 놈들이 독을 품고 방만이 숨은 바위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다. 깡의 쇠붙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방만의 눈이 커졌다. 수류탄이었다. 거리는 불과 3미터. 피할 곳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간 자신에게 밥을 나눠주고 텃세 부리면서도 양말을 챙겨주던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내 새끼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방만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놈들의 수류탄을 향해 몸을 날렸다. 다시 던지기에는 늦었다. 그는 자신의 방탄 헬멧을 벗어 수류탄을 덮고 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 안 돼. 김하사의 절규가 들렸다. 쾅. 묵직한 진동이 방만의 복부를 강타했다.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가 충격을 흡수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격통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귀가 먹먹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 따뜻하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방만은 눈 위에 엎드린 채 희미하게 웃었다. 비로소 밥값을 했다는 안도감. 그것이 그가 군인이 되어 처음으로 느낀 명예였다. 새벽 5시.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전투는 끝났다. 5군단 특공연대가 헬기로 증원되면서 남은 적들을 소탕했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소초 앞마당은 참혹했다. 북한군 시신 5구 그리고 아군 부상자 다수.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고결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헌병들의 호위도 마다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부상자 현황 보고해. 고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꽉 쥔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중상 1명, 경상 4명입니다. 중상자가 누구지? 특공연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의무병들이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을 지혈하고 있었다. 복부와 다리가 피투성이가 된 남자. 방만이었다. 고결이 그에게 다가갔다. 방만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탄조끼는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피와 화약으로 떡이 되어 있었다. 대대장. 고결이 무릎을 꿇고 방만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방만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군단장님.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말하지 마. 이송 헬기 불렀어. 살 수 있다. 밥값. 했습니까? 고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방만의 손을 꽉 쥐었다. 그래. 자네가 다 살렸다. 자네가 내 새끼들 지켰어. 훌륭했다. 진짜 군인이었어. 방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군단장님. 저기. 놈들 배낭. 확인해 보십시오. 방만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살된 북한군 시신 쪽을 가리켰다. 고결이 눈짓하자 정보참모가 북한군 시신의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방수 포장된 서류 뭉치와 대한민국 5만 원권 지폐 다발이었다. 이게 뭐지? 고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3사단 GOP 경계 시설물 도면이었다. 그런데 도면 곳곳에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여기는. 고결의 눈이 커졌다. X 표시가 된 곳은 오늘 적들이 침투를 시도한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은 하나같이 열화상 감시 장비 TOD가 고장 나 있거나 철책 보강 공사가 지연된 곳들이었다. 예산 부족으로 수리가 지연되었다고 보고된 지역들입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다. 고결의 시선이 들것에 누운 박만에게로 향했다. 박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박만이 흐느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아낀다고 수리비 삭감하고 가라허위로 보고해서 저 구멍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뚫어준 겁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가슴과 부하들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자신이 횡령하고 삭감한 그 돈 때문에 감시 장비는 먹통이 되었고 적들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왔다. 오늘 박만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소초원 전원은 몰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박만이 저지른 비리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박만은 마스크 안에서 오열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한 처절한 속죄였던 것이다. 고결은 도면을 구겨쥐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일었다. 살아라. 고결이 차갑게 말했다. 죽어서 도망치지 마. 살아서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러. 그리고 고결이 도면 뒤에 붙어있는 또 다른 서류, 집회 다발과 함께 묶인 상납 리스트를 발견했다. 수취인 국방부 시설국장 김태산 소장 내용 철원 지역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 리베이트 건. 판이 컸다. 이것은 단순한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었다. 박만은 꼴이었을 뿐 몸통은 저 위에 있었다. 증언해라.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고 누가 이 구멍을 방치하라고 지시했는지. 그것만이 내가 싼 똥을 치우는 유일한 길이다. 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무 헬기가 도착해 바람을 일으켰다. 박만이 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고결은 다짐했다. 이 눈 덮인 철원에 숨겨진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노라고. 일주일 후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이 아닌 일반 격리병실. 박만은 수술을 받고 깨어났다.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장 파열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병실 앞을 지키는 것은 간호장교가 아니라 헌병들이었다. 그는 영웅이자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었다. 밤 11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다. 박만 중령. 몸은 좀 어떤가? 박만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마스크를 내렸다. 박만의 눈이 커졌다. 그는 국방부 시설국장 김태산 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예전에 골프장에서 몇 번 접대했던 인물이었다. 실장님이 여긴 어떻게? 쉿. 목소리 낮추게. 비서실장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고생했어. 북괴군 막다가 다쳤으니 훈장감이야. 국장님께서도 아주 걱정하고 계셔. 국장님이요? 그래. 자네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치료 끝나고 바로 전역해서 우리 국장님 산하건설사 임원으로 갈 수 있게 자리 마련해뒀네. 연봉은 지금의 3배야. 박만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두툼했다.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 고결 군단장한테 한 말 다 헛소리였다고 해. 전투 중에 충격받아서 헛것을 봤다고. 그리고 그 도면이랑 리스트. 그거 자네가 북한군 시신에 몰래 심어놓은 거라고 진술하게. 뭐라고요? 저더러 조작범이 되라는 겁니까? 어차피 자네 예산 횡령한 건 팩트잖아. 그거 덮어줄게. 그냥 자네 선에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자작극을 벌였다 정도로 정리하자고. 그러면 국장님이 다 알아서 빼주실 거야. 감옥 안 가. 집행유예로 끝내줄게. 박만은 헛웃음을 지었다. 저들은 변한 게 없었다.
병사들이 죽을 뻔했고 자신이 죽다 살아났는데도 저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 박만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가락, 그리고 붕대 감긴 팔. 그 손으로 차가운 주먹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다. 실장님. 그래, 결정했나? 박만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팍. 돈다발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 돈 가져가서 니들 관짤 때나 보탰어. 비서실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이 미쳤나? 상황 파악 안 돼? 너 지금 동아줄 걷어차는 거야. 동아줄? 그건 썩은 동아줄이지. 나는 이제 그딴 거 안 잡아. 박만의 눈빛은 매서웠다. 나는 GOP에서 죽다 살아왔어.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지. 쪽팔리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는 거. 명예. 횡령범 주제에 무슨 명예. 그래, 나 쓰레기다. 하지만 적어도 내 새끼들 팔아먹는 짓은 더 이상 안 해. 김태산한테 전해.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검찰단에 출두해서 다 불어버릴 거라고. 10원 한 장까지 누구 아가리로 들어갔는지 싹 다. 너 후회할 거다. 비서실장이 이를 갈며 병실을 나갔다. 박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헌병이 아닌 정복을 입은 고결 군단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군 검찰관들이 서 있었다. 결심은 섰나? 고결이 물었다. 박만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르게 섰다. 그리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 절도 있는 자세였다. 충성, 훈련병 박만, 진실을 보고할 준비되었습니다. 고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가자. 가서 썩은 별들을 떨어뜨리러. 박만은 휠체어를 거부하고 제 발로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것은 타락한 지휘관의 죽음이자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남자의 첫걸음이었다. 이제 전쟁터는 설원이 아닌 국방부와 국회로 옮겨졌다. 그리고 박만은 그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박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이 진통제를 뚫고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맞은편에는 군 검사들이 앉아 있었고 유리병 너머에서는 고결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박만 씨, 다시 묻겠습니다. 김태산 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군 검사의 질문에 박만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네. 작년 11월 국방부 인근 일식집 송죽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설 보수 예산을 30%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정된 건설사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GOP 감시 장비 수리는 뒤로 미루라고 했고요. 증거는요? 김 소장 측은 당신이 독단적으로 횡령하고 나서 덮어 씌우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만이 주먹을 꽉 쥐었다. 김태산은 교활했다. 모든 지시는 구두로만 했고 돈은 대포 통장을 이용했다. 서류상으로 박만은 혼자 북치고 장구친 파렴치한 횡령범이었다. 그때 조사실에 텔레비전이 켜졌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국방부 시설국장 김태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철원 GOP 부실 공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면 속 김태산은 화려한 정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일선 대대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방만 중령은 평소에도 도박 빚에 시달리던 부도덕한 장교였습니다. 그런 자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김태사는 가짜 눈물까지 훔치며 연기를 이어갔다. 저는 방만 중령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방만은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도박빚. 있지도 않은 빚까지 만들어내어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다. 저들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창조해내는 괴물들이었다. 유리병 너머의 고결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방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흔들리지 마. 저건 놈들이 똥줄이 탄다는 증거야. 군단장님, 증거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그냥 미친 개가 됩니다. 방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해내. 김태산이 실수한 게 하나라도 있을 거야. 놈은 오만하니까. 방만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11월의 일식집. 김태산의 거만한 표정. 비싼 사케 냄새. 그리고 방만의 뇌리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술에 취한 김태산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자랑하던 모습. 야방 중령. 이 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냐? 내 노후 자금 장부랑 너 같은 놈들 약점 파일이 다 들어있어. 이거 하나면 장관도 날릴 수 있지. 크크크. 스마트폰. 방만이 눈을 번쩍 떴다. 김태산의 세컨드 폰입니다. 업무용 폰 말고 개인적으로 쓰는 대포폰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녹음 파일과 장부가 있습니다. 위치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데. 아, 맞다. 주말에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본인 명의의 별장에 두고 다닙니다. 거기 금고에 넣어두고 골프 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고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양평 별장이라.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놈들이 눈치채고 치울 거야. 고결은 시계를 보았다. 금요일 오후 5시. 김태사는 주말을 즐기러 갈 시간이었다. 내가 직접 간다. 예. 군단장님이 직접요? 위험합니다. 군 검사가 만류했지만 고결은 단호했다. 도둑놈 잡는데 계급이 무슨 상관이야. 방만 너도 같이 간다. 금고 위치를 아는 건 너뿐이니까. 저도 말입니까?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 손으로 끝내. 갈비뼈 좀 부러졌다고 엄살 피우지 말고. 고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호랑이의 미소였다.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별장. 높은 담벼락과 CCTV로 둘러싸인 그곳은 요새와 같았다. 어둠이 깔린 시각,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별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정차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고결과 5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SDT, 그리고 환자복 위에 방탄조끼를 걸친 방만이었다. 진입작전 개시. 목표는 2층 서재 안쪽의 비밀 금고다. 저항하는 자는 제압하되 사살은 피한다. 고결은 권총을 장전하며 지시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방만, 넌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아, 알겠습니다. 방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쾅. 특임대원들이 별장 정문을 폭파하고 진입했다. 손들어. 헌병대다.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태산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곤봉과 가스총을 들고 저항했지만 최정의 특임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고결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경호원 하나를 업어치기로 제압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만도 아픈 배를 부여잡고 헐떡이며 뒤따랐다. 2층 서재.
김태사는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황급히 파쇄기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세컨드폰과 장부들이었다. 동작 그만. 고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총구를 겨눴다. 김태산. 손 떼. 김태산이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고결. 내년이 미쳤구나.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거 주거침입이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주거침입? 이건 긴급 체포다. 군사 기밀 유출 및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다. 고결은 천천히 다가갔다. 방만 확보해. 방만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김태사는 방만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 살려주려고 했는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김태산이 책상 위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방만에게 휘둘렀다. 뿡. 방만은 피할 겨를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막았다. 깁스한 팔에 충격이 가해지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방만은 바닥에 쓰러졌다. 죽어. 다 죽어. 김태산이 이성을 잃고 쓰러진 방만을 향해 골프채를 내려치려 했다. 그 순간 고결이 몸을 날려 김태산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다. 크. 김태산이 뒤로 나뒹굴었다. 고결은 곧바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렸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시설국장이야. 장관님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김태산이 발악했지만 고결은 그를 바닥에 짓누르며 차갑게 속삭였다. 계급장 떼면 너도 그냥 잡범일 뿐이야. 내가 횡령한 돈으로 만든 이 별장이 내 감옥이다. 고결은 바닥에 떨어진 김태산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초기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려하고 있었다. 아주 조금만 늦었어도 모든 증거가 날아갈 뻔했다. 취소. 고결이 초기화를 취소하고 방만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맞나? 방만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군단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방만은 바닥에 대자로 누웠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아팠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별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김태산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고결은 방만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재판까지 가서 저놈이 콩밥 먹는 거 봐야지. 네. 봐야죠. 꼭 봐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별장을 걸어 나왔다. 밤하늘에는 진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땅에 떨어진 썩은 별 대신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 했다. 계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철원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대성산 자락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GOP 철책선 아래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틈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피고인 김태산에게 징역 20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김태산은 고개를 떨군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피고인석에 방만이 섰다. 그는 환자복 대신 깨끗하게 다려진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 방만. 재판장이 그를 불렀다. 피고인은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방만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내부 고발을 통해 거대 비리를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그리고 북한군 침투 당시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지켜낸 공로를 참작하여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실형을 면한 것이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고결이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박만은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고결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강원도 철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백골회관 주차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트럭 짐칸에는 사랑의 떡볶이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 박만이었다. 그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 전방 부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떡볶이 많이 주세요. 외출 나온 병사들이 트럭 앞으로 몰려들었다. 박만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퍼담았다. 그래, 많이 먹어라. 튀김도 좀 넣어줄게. 그의 손은 여전히 동상 후유증으로 조금 붉었지만 떡을 담는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고결이었다. 그녀는 이제 군복을 벗고 전역한 상태였다. 편안한 사복 차림의 그녀가 박만의 트럭으로 다가왔다. 장사 잘 되나 사장님? 고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박만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이고 군단장님. 아니, 누님 오셨습니까? 누님은 무슨. 떡볶이 1인분 줘봐. 떡은 쌀떡으로 하고. 고결은 간이 의자에 앉았다. 박만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아 내밀었다. 돈은 안 받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공짜 밥은 체해서 싫어. 제값 받아. 고결은 지폐 한 장을 건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좋네. 봄이라 그런가 애들 표정이 밝아. 그러게요. 작년 겨울엔 참 추웠는데 말입니다. 박만은 트럭 너머로 보이는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때 기억나나? 내가 자네 멱살 잡았던 거. 고결이 떡볶이를 찍으며 물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그때 누님이 안 계셨으면 전 아마 감방에서 썩고 있었거나 더 큰 괴물이 되어 있었겠죠. 자네가 변할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지만 자네는 해냈어. 고결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 1년 전 차갑게 식어버린 가래떡을 씹으며 느꼈던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그때 트럭 뒤쪽에서 병사 몇 명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저기, 아저씨. 박만이 돌아보았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전역을 앞둔 병장 김강철, 그리고 상병이 된 최민우였다. 너희들. 박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휴가 나왔다가. 아저씨 소식 듣고 들렀습니다. 김강철이 쑥스럽게 웃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전 대대장님. 아니, 우리 큰형님께 경례. 필승. 최민우와 다른 병사들도 함께 경례를 붙였다. 박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군복도 입지 않은 전과자 출신의 떡볶이 장사꾼에게 바치는 가장 명예로운 경례였다. 박만은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을 담아 답례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놈들아. 고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철원의 봄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더 이상 살을 애는 칼바람이 아니었다.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생명의 바람이었다.
붉은 눈의 호랑이는 이제 편안한 고양이가 되어 쉬고 있었고 타락했던 지휘관은 사람 냄새 나는 이웃이 되어 있었다. 철의 삼각지에도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그곳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왔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